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거학 4강 시간이고요. 이제 정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단어는 이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입니다. 상태 변화에서 살펴볼 게 많을 거죠, 그죠? 자, 일단 오늘의 수업의 핵심 키워드 이번에 세 가지네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일단 상태 변화니까 우리 당연히 입자의 운동 관련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기 열 에너지의 흡수 과정과 그 다음에 방출하는 과정에는 자,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며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운동입니다. 자, 당연히 입자가 둔해질 때가 있고 활발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둔해지는 거는 이제 고체 얘기하는 거고, 이제 기체가 되면 조금 더 많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 사이에 액체가 있는 거고요. 아, 우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한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그죠? 질량이 무거우면 활발해지기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기체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생각해요. 입자의 운동과 관련해서 또 이제 증발과 끓음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어서, 자, 증발은 뭐고요? 끓음은 뭡니까? 증발의 끓음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모형은 뭔가 이제 입자의 표면에서 뭔가 이제 날아가는 거고 기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끓음은요, 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입자의 위치는요, 입자가 기체가 되려고 하는 그 위치는요, 증발은 이렇게 써볼게요.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전부 다 기화가 되고자 하는 정도가 있어요. 오케이.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어떤 조건일수록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잘 되겠죠. 기화가 잘 일어나니까. 자, 습도는 어때요? 습도가 높아야 증발이 잘 되나요? 낮아야 증발이 잘 되나요? 습도가 낮아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없어야 그만큼, 그렇죠, 불포화 용액이 될 수 있으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자, 바람이 강할수록, 그렇죠, 바람이 강하면 그만큼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도 많이 날아갈 거니까 더 수증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표면적도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자, 끓음에 대한 조건은 뭘까요? 끓음의 조건은요, 뭐 우리 초딩들은 이렇게 답하더군. 보글. 우리 예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 초딩들의 대답이 뭐였냐? 이거 쓰지 마세요. 약간 얘들아, 끓음의 정의가 뭐야 하니까 보글보글이래요. 보글보글 기포가 생기면 끓는 거예요.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선행화학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끓음의 조건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증기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있을 겁니다. 증기 압력을 방해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요게 같아지는 순간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지는 순간 끓는다. 오케이. 그럼 도대체 증기 압력은 뭐고 외부 압력이 뭐냐? 자, 증기 압력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기화가 되고자 하는 힘입니다. 기화가 되고자 하는. 기체가 누가 더 잘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 증기 압력의 간접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용기를 갖다 놓은 다음에 물을 갖다 놔. 그럼 물이 H2O가 이제 증발이 되고자 하는 힘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밀폐를 시키게 되면요, 다시 용기 벽면에 부딪히면서 응축이 되려는 정도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되려는 정도와 응축이 되려는 정도가 같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화학적으로 평형인 상태라고 해서 화학 평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 상황에서 여기를 뚫어요. 여기를 뚫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압력계를 꽂습니다. 압력계 꽂아요. 그래서 이 압력계가 지시하는 압력이 증기압력이에요. 이게 증기압력. 너무 어렵잖아요, 얘들아. 증기압력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밀폐 옮기고 뭐 화학적인 평형을 만들어야 되고 압력계 꽂아가지고 압력계 나타나는 압력이 증기압력이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만 합시다. 그냥 한 글자로 정의할게요. 기화가 한 문장으로 기화가 되고자 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봐. 예를 들어서 너희들 망고 주스랑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기화가 잘 되죠? 물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이 기화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럼 증기압력이 누가 더 큰 거야? 물이 더 큰 거야. 끝. 어렵니? 또 하나 해볼까요? 망고 주스 말고 뭐 레모네이드 이런 거 있어요. 레모네이드랑 물이랑 있어요. 누가 더 기화가 잘 되죠? 그죠? 물이 더 잘 되죠. 그럼 증기압력이 물이 더 큰 겁니다. 반대로 이런 거 해볼까요? 반대로 물이랑 그 다음에 휘발유가 있어요. 휘발유. 자, 둘 중에 누가 더 기화가 잘 되죠? 그죠? 휘발유가 기화가 더 잘 되죠. 맞나요? 그럼 누가 둘 중에 증기압력이 큰 거야? 그죠? 얘가 증기압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냥 기화가 누가 더 잘 되냐? 이게 증기압력이. 이게 더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압력은 뭐냐면 이 증기압력, 즉 기화가 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방해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부 압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부 압력. 우리가 알아야 될 외부 압력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기압밖에 없어요. 대기압. 상온에선 1기압이죠. 1기압. 요거 이제 대기압이 이제 기화가 되려는 힘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방해하려는 정도와 기화가 되려는 정도가 전체가 같아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끓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화학에선 정의합니다. 알겠죠? 조금 더 고급스럽죠. 보다는요. 그죠? 자, 그래서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지는 걸 우리가 끓는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입자의 운동하니까요. 이 확산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확산은 뭐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이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 확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파악해 봅시다. 목적. 왜 확산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잉크가 확산이 되죠. 왜 확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안정. 이게 목표야. 안정. 그죠? 자, 그러면 뭔가 농도 차이가 생겼을 때 농도 차이를 더 커지게 하는 게 자연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농도 차이를 줄여서 안정해지려는 게 자연의 섭리일까요? 농도 차이를 줄이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확산의 목적이 뭐냐면 고농도에서 잉크인 고농도에서 잉크가 가진 고농도에서 이제 저농도가 있습니다. 저농도. 상대적으로 물이 되겠죠. 저농도로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가 목적이에요. 오케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용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 잉크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은 뭐가 있죠? 어떻게 하면 확산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성이 활발해져서 이제 확산이 잘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체일수록 확산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그럴 리 없겠지만 강의실에서 이제 방구를 껴서 방구 바로 이제 확산이 가능하죠. 그죠? 기체는 이제 확산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작을수록, 그죠? 가벼운 입자일수록 운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확산 정도가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일수록 왜 이제 확산이 잘 되냐? 요거는 빨간색으로 잠깐 여기 한번 해볼까요? 기체일수록 확산이 잘 되냐? 일단 입자 사이에 어떤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방해하는 정도가 확산을 방해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잘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체와 고체는 입자 사이 간격이 좁잖아, 그죠? 그러면
확산이 잘 일어나기 힘들고, 기체는 입자 사이에 비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방해하려는 힘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확산에 대한 정도가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질량이 작을수록, 얘는 질량이 작을수록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확산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이 얼마만큼 확산이 잘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공식화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제 모형이 있고요. 요 유리관에 하나 있어요. 자, 왼쪽에는요 암모니아를 묻힌 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산을 묻힌 솜이 있어요. 그죠? 얘가 이제 밀폐된 상황에서는요 이제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확산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될 건데, 자, 중간에서 염산과 암모니아가 만나면요 뭐가 발생되나, 이렇게 흰 연기가 발생이 돼요. 흰 연기. 그래서 이 흰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발생이 되냐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암모니아의 화학식은요 NH3죠. 이 정도는 알겠죠. 염산은 HCl이 염산이겠죠, 그죠? 암모니아는 NH3고 염산은 HCl이야. 자, 일단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얼마만큼 확산 속도가 빠른 건지. 자, 일단 우리가 기체가 가진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을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그죠?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은, 자, 우리가 화학에서는 2분의 3kT라는 걸 많이 씁니다. 조금 더 크게 써볼까요? 다시. 그게는 2K 평균 운동 에너지야. 자, 화학에서 많이 쓰는 공식은 2분의 3kT고요.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공식은 뭐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mv 제곱. 오케이. 자, 요 T가 화학에서는 요 온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온도, 특히나 절대 온도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럼 혹시 만약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온도가 일정할 때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써봅시다. 온도 일정. 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A라는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나 B라는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아요. 맞나요? 그럼 온도가 일정한 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뀔 거고, A라는 기체가 가진 평균 운동 에너지와 B라는 기체가 가진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뀌어요. 그죠? 온도가 일정한 한. 자, 그럼 요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얘네 둘이 필요 없잖아. 그죠? 얘랑 필요 없잖아.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VA분의 VB는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VB는요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니? 루트 MB분의 MA라고 쓸 수 있겠냐? 그죠? 근데 요 M이 물리에서는 질량인데요. 요 질량을 좀 화학으로 갖고 오면 보통 이제 화학 식량, 원자량, 분자량 이런 걸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문자 M 이렇게 많이 쓰고요. MB 그다음에 MA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VA분의 VB는 루트 MB분의 MA다. 자, 이거는 우리가 속도는요. 확산 속도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문장으로 확산 속도는, 이 공식을 통해서 알고 있을 수 있는 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맞나요? 자, 확산될 수 있는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그럼 이 공식을 통해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뭐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분자량이 무거울수록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자, 이 공식을 통해서 요 흰 연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일단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염산이 이렇게 있어요. 다들 이제 기체죠. 여기도 이제 기체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 좀 치우고. 자, 기체입니다. 기체. 자, 기체일 때만 통하는 거예요. 자, 일단 분자량의 비를 한번 볼게요. 분자량은 얘는 17이었고요. 얘는 얼마였죠? 얘는 36.5 정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확산 속도는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니까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그죠?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얘가 이제 6점 얼마 얼마죠? 얘가 한 4점 얼마 얼마 되죠. 그죠? 한 6대 4 정도의 위치에서 확산 흰 연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약 몇 대 몇이야? 3대 2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묻힌 숨이 3대 한 2 지점에서 흰 연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이 증명을 통해서 이제 확산 속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행화학이나 과거학 특강 때도 선생님이 기체 파트를 2주에 걸쳐서 할 건데, 자 그때 이 확산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확산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 담아놨어요. 그죠? 자, 페트리 접시에 BTB 용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떨어뜨려 놔요. 이걸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중앙에 식초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그죠? 자, 식초의 화학식이 뭐죠? CH3. 식초의 화학식이 아니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죠? 아세트산은 CH3COOH입니다. 이게 아세트산이 포함된 거죠. 산이 있는 거죠. 자, 식초 방울에 가까이 있는 BTB 용액부터 차례대로 색깔이 변할 건데, 자, 얘가 산성을 띠는 거죠. 산성. 그래서 색깔이 산성이면 무슨 색? 무슨 색이야? 그렇죠. 산성이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2번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면서, 자, 확산은 그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식초 방울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BTB 용액의 색깔은 거의 동시에 변할 수 있는 거고. 자, 사실 왜 넣었냐면 이거 하려고. BTB 용액 색깔. 자, 산성을 띠려면 얘가 지시약이 노란색으로 변할 거고요. 중성이면 무슨 색이야? 그죠, 초록색을 띌 거죠. 염기성이면 파란색을 띌 거죠. 지시약의 색깔 정도는 우리가 암기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확산은 반드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상태 변화가 나타나요. 상태 변화. 자, 물질의 상태에는 총 3가지가 있겠죠. 얘들 고체, 그 다음에 액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습니다. 뭐 유체 이런 거 있나요? 유체? 유체는 대학 가서 이제 유체 역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개만 합시다. 고체, 액체, 기체. 자, 일단 여기다가 기체 이렇게 써볼까요? 기체.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자, 각각의 상태 변화 이름 정도는 다들 알 거야. 그런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기화라고 하죠. 기화.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액화라고 하죠. 액화. 자,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 사이에,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굳는 거잖아. 그죠? 음고죠. 음고.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로 열을 받아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융해라고 하죠. 융해. 자, 그 다음에 뭐야? 기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동시에, 자, 승화라는 표현을 쓰죠. 승화. 오케이? 이 정도는 알잖아. 그죠?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자, 에너지의 흡수 과정과요, 자, 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뭐고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는 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했어요. 그죠? 그럼 에너지가 높아진 건가요? 낮아진 건가요? 그죠? 에너지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럼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얘들아.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를 다시 밖으로 방출시켜 봅시다. 자, 그럼 에너지가 변화가 그만큼 방출된 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자,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면 에너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뭐하다?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정하다. 이제 수학에서는 모르겠지만 과학에서는요,
에너지가 10인 게 있고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10인 게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한 겁니까? 그죠?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 과정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하나 더 써보면, 자, 보통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부터 써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고체보다 좀 어떻게 써볼까? 고체 상태보다 액체가 더 에너지가 높죠. 맞나요?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다음에 액체보다 기체 상태가 에너지가 더 높은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요 과정 있죠. 요 과정 있죠. 그럼 무조건 이건 에너지 흡수 과정인 겁니다. 에너지 흡수. 얘도 에너지 흡수 과정인 거야. 맞니? 자, 에너지가 흡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해요. 상대적으로 얘가 안정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얘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열 에너지 입장에서. 자, 그러면 자, 지금 에너지 흡수 과정인 건 맞는데요. 자, 무슨 에너지 흡수 과정이냐? 고체가 액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융해라고 하죠. 그래서 융해열 흡수라고 합니다. 융해열 흡수. 오케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라고 합니다. 기화열 흡수.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너지가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 에너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러면 그만큼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안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 자, 그러면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액화열 방출이라고 합니다. 액화열 방출. 액화열 방출.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승화가 아니라 뭐죠? 응고죠. 응고열 방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에너지가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에 따라서 상태 변화의 이름을 앞에 붙여주면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액화열 흡수, 응고열 흡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마지막으로 자, 보통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져서 불안정하죠. 그죠? 자, 그만큼 주위의 에너지를 이제 빨아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주위에 뺏기고 난 그 주위의 온도는 어때요? 저 주위의 온도는 감소하겠죠.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그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서 안정해지면 열을 방출한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주위에 방출된 열에 의해서 주위의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하면 무조건 온도는 감소하는 거고요. 주위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은요, 무조건 주위의 온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에너지 흡수를 우리가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을 발열 반응,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하곤 합니다. 자, 지금은 에너지 흡수와 에너지 방출 이 두 가지만 정립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담으로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선생님의 전공이 뭐냐면 전공이 이제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 근데 이제 보통 대학에 가시면 화학과 관련된 과가 3개 있어요. 3개.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학공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학과가 있어요. 그냥 화학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식품 화학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식품은 당연히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뭐 예측이 되죠. 그죠? 근데 화학공학과랑 이제 화학과는 이제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뭐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이제 이런 개념들과 이런 뭐랄까 이론들을 보면 화학과는요, 이 이론을 좀 더 연구해보자.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R&D를 하는 거예요. R&D. 근데 이제 화학공학과는 뭐냐? 이제 연구를 안 해요. 연구는 안 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 지금 에너지가 흡수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온도가 높아질 수 있고 온도가 뭔가 낮아질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혹시 에어컨 한번 만들어 볼까? 그다음에 냉장고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이제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에서 하는 특징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응용해서 이거 이제 이걸 돈 한번 벌어볼까?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엔지니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게 이제 화학공학과라면 좀 더 연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게 이제 화학과입니다. 화학과. 어쨌든 여담으로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화학공학과 가시면 자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은요. 한번 본인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상태 변화를 고르래요. 그죠? 상태 변화를 어떤 상태 변화인지가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머리카락을 말린다, 그쵸? 자 얘는 기화가 되는 거죠. 액체가 수증기로, 물이 수증기로. 자 유리차에 성에가 낀다. 이건 뭐야? 이거는 바로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얼음이 되는 거죠. 성에가 끼는 거. 자 이거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로 해서 승화. 자 고깃국이 식으면 기름이 굳는다. 이거는 응고죠, 응고. 자 그 다음에 영하의 온도에서 얼어 있던 명태가 마른다. 이거는 반대로 얼음이 마르면 이제 수증기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자, 물이 끓어서 이제 수증기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화 현상이 한 종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태 변화를 배우고 있으니까 상태 변화와 또 상평형 그림이라는 게 나와요. 상평형. 이게 뭐냐면 줄임말이야. 상태평형이라는 거의 줄임말이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상평형은 이제 보통 물과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이 상평형의 그림의 조건이 뭐냐면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태를 나타낸 그림. 자 온도 압력에 따른 거니까 여기가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압력이라고 합시다.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압력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물은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물부터 그릴게요. 자 이렇게 곡선, 이렇게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케이? 이 곡선의 이름은요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할게요. 나중에는 각각 곡선의 이름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가 자,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가 고체입니다. 고체. 여기가 액체고요. 여기가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액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도 그려보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체고요. 여기가 액체입니다. 여기가 기체예요. 그죠? 너희들 혹시 물이 있잖아. 물이 혹시 물이 아니라 얼음이 너희들 얼음이 혹시 바로 수증기로 승화되는 거 본 사람 있나요? 그죠? 많지가 않죠. 그쵸? 너희들 못 봐서요 거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드라이 아이스 있죠. 너희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고체 CO2죠.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혹시 액체 되는 거 본 사람 있나요? 액체. 그치 말고 액체. 그죠? 이것도 없죠. 자, 그 이유가요. 이것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H2O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그 대기압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대기압이 있습니다. 대기압. 보통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 자,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2는 대기압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대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1기압. 지금까지 우리가 상온에서 본 건 뭐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본 거예요. 대기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CO2는요 대기압이 밑에 있기 때문에요 CO2가 승화되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자, 대기압이 요 점이 세 개가 만나는 점의 압력보다 높았고요. 자, 그 다음에 CO2는요 요 점이 세 개가 만나는 압력보다 대기압이 낮았어요. 그죠? 자, 지금 쌤이 앞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요. 요 지금 곡선에 경계면 있는 녀석들은요 두 가지 상태가 공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상태가 공존 가능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세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 가능합니다. 네. 고체랑 액체 다 돼요. 예를 들어 뭐 플라즈마 이런 게 있는데, 자, 그걸 우리가 요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요 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지워볼게요. 다시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삼중점이 영어로 뭐죠? 트리플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T점이라고도 정리를 할게요. 자, 보통 이제 대기압이 위에 있고요. 삼중점의 압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삼중점의 압력이라고 할게요. 자, 보통 대기압이 삼중점의 압력보다 크면요. 이게 액화가 잘 돼요. 자, 그런데 대기압이요. 삼중점의 압력보다 작게 되면 승화가 잘 돼요. 승화 잘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온에서 액화가 잘 되려면요. 대기압과 삼중점의 압력을 비교했을 때 얘는 대기압이 훨씬 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승화가 잘 되려면요. 이제 삼중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열 에너지가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방출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 한 거지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일단 제일 안정한 게 고체 상태죠. 그죠?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제일 입자의 운동을 활발한 기체 상태 이렇게 있었고요. 자, 지금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가면 에너지, 그렇죠, 흡수 과정인 거죠. 에너지 흡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얘도 에너지가 높아져서 불안정해진 에너지 흡수 과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에너지 방출 과정, 안정해진다. 여기도 에너지 방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이제 융해열 흡수죠. 융해열 흡수.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되는 걸 기화열 흡수라고 합니다. 기화열 흡수. 자, 그 다음에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액화열 방출이라고 합니다. 액화열 방출. 그 다음에 얘는 응고열 방출이라고 하죠. 응고열 방출. 자, 그러면 지금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흡수 방출 과정을 알아봤으니까, 자, 안정한지 어떻게 하면 불안정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됐나요? 자, 그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연습 문제 2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풀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증기 난방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지금 따뜻하게 한다. 지금 온도가 올라갔죠? 맞나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야. 자, 우리 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에너지. 자, 1번. 자, 에너지 흡수가 있고요. 자, 2번. 에너지 방출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방출할 경우에 그 차이만큼을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가 증가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위의 온도가 감소한 거죠. 맞죠? 자, 지금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이거 다 에너지 방출입니다. 네, 후덥지근하다 지금 에너지 방출이에요. 포근해진다 에너지 방출입니다. 따뜻해진다 에너지 방출된 거예요. 후덥지근하다 에너지가 방출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열이 방출된 건지만 체크하시면 되죠.
자, 증기 난방기를 물을 끓여 수증기를 이용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요 과정이다. 요렇게 과정이다, 그죠? 자, 지금 수증기가 좀 자세히 설명해 보면 요 난방기에서 일단 물을 끓여요. 그래서 수증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를요 실내 난방 배관을 통해서 흘려 보내줍니다. 그럼 수증기의 온도가 유지가 되겠냐 아니면 점점점 떨어지겠냐? 점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그 점점점 떨어진 만큼 따뜻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따뜻해짐을 누가 느끼냐? 우리 인간들이 따뜻함을 증기 난방기를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 그만큼 액화열이 그만큼 방출된 거야.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될 거잖아, 그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서 그만큼의 액화열을 방출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야, 비가 어떻게 하면 내리냐? 자, 비는 어떻게 내려요? 자, 구름이 만들어져야 내린 거죠, 그죠? 자,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구름인 수증기가 대기 중에 있는 찬 공기랑 만나면 구름이 생기는 거죠. 맞나요? 그럼 수증기가 찬 공기가 되면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건데, 그럼 무슨 과정이냐? 그죠?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이제 액체가 되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액화열을 방출을 순간적으로 시켜서 후덥지근한 거야. 수증기가 이제 비가 되는 건 뭐야?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요 차이만큼 방출해서 이제 후덥지근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3번, 눈이 내린 날씨에 포근해진다. 자, 눈은 뭐야? 눈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요 바로 얼음으로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수증기가 얼음으로 되는 건 이 과정이네요, 그죠?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에너지 방출이고 주위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이제 승화열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승화열. 자, 네 번째는 추울 때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입김을 불며 손이 따뜻해진다. 자, 지금 우리 4번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4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울 때 입에서 뭐가 나요? 입에서 뭐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입에서 이제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 근데 이 수증기가 마찬가지로 찬 공기랑 만나면요, 찬 공기랑 만나면 뭐가 돼요? 액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액화가 되면 요 과정이네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 거고 주위 온도가 따뜻해진 겁니다. 맞나요? 액화열 방출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더운 날씨에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하다. 지금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이 찬 몸이죠. 얘가 자, 뜨거운 공기랑 만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가운 몸에 있던 수분이요,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뭐가 돼요? 수증기. 미안해,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찬몸이 우리의 차가운 몸이라 하자. 차가운 몸. 우리의 냉방이 잘 된 곳에서 차가운 몸이 밖으로 나가서 수증기랑 이제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증기가 뭐가 돼요? 수증기가 액화가 되겠죠. 차가운 몸과 만나서. 그래서 액화열을 그 차이만큼을 이제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 얘도 마찬가지로 액화열을 방출해서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해진다 하면 전부 다 방출입니다. 방출. 대부분 다 액화열 방출을 만드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연습 문제 3번입니다. 3번 한번 풀어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네, 연습 문제 3번. 자, 온도를 마찬가지로 낮춘다. 지금 시원해진다. 시원하게 보관한다. 시원함을 느낀다. 열을 내린다. 자, 이거 다 열 흡수 반응과 관련됩니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열이 흡수되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지금 냉매가 기화했어요. 그죠? 냉매가 기화되면 액체가 기체가 된 거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된 거죠. 기화열 흡수. 검은색으로 볼까요? 기화열 흡수. 자, 지금 더러워진 선로에 물을 뿌리면 주변이 시원해진다. 자, 지금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H2가 수증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화열이 흡수되면서 주위가 시원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얼음과 음료수와 함께 넣으면 음료수가 시원하게 보관된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죠?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만큼
우리가 융해열이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운동 후 땀이 마를 때나 샤워 후에 몸이 묻은 물이 마를 때 시원함을 느낀다. 샤워 후에 물이 마를 때 시원함을 느낀다. 지금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기화열 흡수가 됩니다. 자, 몸을 닦으면 물이 마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화열 흡수가 되겠네요. 지금 다 시원해지면 흡수, 더워지면 방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얼음의 가열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얼음의 가열 곡선도 물질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그래프여서 넣어놨고요. 한번 쌤이랑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X축이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축이 온도라고 할게요. 온도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자, 그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는 기울기를 이렇게 급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하나 정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길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려보세요. 자, 각각의 온도가 있어요. 자, 지금 각각의 물질의 지금 얼음의 가열 곡선이야 얘들아. 얼음의 가열 곡선. 가열을 했을 때 얼음의 상태가 변하는 걸 이제 곡선으로 그린 거야, 그죠? 총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여기가 고체입니다. 여기가 고체. 여기가 첫 번째가 고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액체 상태고요. 여기가 기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고체가 액체 될 때 그때의 상태 변화, 이렇게 온도,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는 녹는 점.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상태 변화가 기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그죠? 얘는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고체가 액체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흡수되겠네요. 그다음에 융해열 흡수되는 거죠. 융해열 흡수. 자,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는 융해니까.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기화열 흡수라는 거. 기화열 흡수. 자, 지금 온도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가열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는 온도 변화가 없네요. 그죠? 당연히 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이야. 자기가 먼저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썼다는 뜻이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퀴즈 1번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와 비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비열 기억나나요? 비열. 자, 비열의 정의가 뭐였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었죠. 맞나요? 자, 근데 조건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상태 변화 없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열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온도를 올리기 어려운 거야. 그럼 비열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죠? 기울기가 완만한 게 큰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열이 작은 거고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비열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오케이. 자, 그럼 비열에 얼음의 기울기가 있고요. 자, 물의 기울기가 있죠. 그쵸? 자, 지금 얼음은 이만큼이고 물은 지금 완만하네요. 그죠? 누가 비열이 커요? 그죠? 물이 훨씬 큰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의미, 자, 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상태 변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의미, 자, 이거 하나 더 나왔네. 잘못 나왔네요. 그죠? 얘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의미고요. 얘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길이네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시간이 좀 더 누가 오래 걸려요. 그렇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랑 융해열 흡수랑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기화열 흡수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 길이의 의미는요. 자, 에너지 지울까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에너지에 있어서 자, 융해열 흡수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화열 흡수의 에너지에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얘가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 흡수 과정과 방출 과정을 이용해서 연습 문제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연습 문제 4번을 선생님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액체 냉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얘가 증발기를 통해서 증발이 되네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일단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겠네. 그래서 여기는 액체 냉맥의 기화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얘는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주위의 온도는 어때요? 차가워지죠? 찬바람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체 냉매가요. 기체 냉매가 이제 여기 압축기와 응축기를 타고 들어서 여기 지금 기체가 응축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기체 냉매의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액화. 다시 이제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그 차이만큼 밖으로 방출하겠죠. 그럼 그 주위의 온도가 어때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외기에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자, 실내 내부에는 찬 바람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자, 냉장고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액체 냉매를요 증발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액체 냉매를 어떻게 했어요? 기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 액체 냉매의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자, 지금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맞나요? 자, 그만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위의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뒷판, 냉장고 뒷판은 보통 뒷판이 아니라 내부의 온도는 당연히 차갑겠죠. 그죠? 자, 근데 요 증발기를 통한 요 기체 냉매가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응축기로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기체 냉매에 다시 뭐가 돼요? 액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만큼 열을 방출하겠죠. 얘는 열 에너지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온도가 뜨거워져요. 냉장고 뒷판을 보면 살짝 만져보면 온도가 뜨겁죠. 그게 다 열 에너지를 방출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연습 문제 6번 가정용 난방기의 원리 있었죠. 자, 일단 보일러에서 일단 물을 데운 다음에 수증기를 만들어요. 수증기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 수증기가 들어가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수증기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되겠죠. 액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수증기에 액화가 일어나고, 그죠? 그만큼 열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난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떨어진 H2O 물이 다시 들어가게 돼서 자, 보일러에서 뭐가 돼요? 물이 다시 이제 기화가 되겠죠. 기화.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물이 기화된 기화열이 에너지가 높아졌죠. 기화열 에너지가 흡수된 겁니다. 기화열 에너지가 흡수. 그럼 당연히 주위의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보일러 만져보면 좀 차가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 겁니다. 기화열 관련돼 있어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 또 관련된 게 물의 밀도 그래프고, 자, 요거는 3번은 지울게요. 요거는 쓰지 마세요. 풀지 마십시오.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퀴즈 1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는요. 자, 몇 도씨다? 자, 지금 얼음에서 물이니까 자, 0도씨가 되겠죠. 그죠? 0도씨에서의 얼음의 부피는 얼음 1g의 부피는 1, 2mm와 비교했을 때 누가 커요? 지금 0도씨일 때 1.0905네요. 그죠? 당연히 얼음의 1g의 부피가 큰 거죠. 얘가 1.0905ml였네요. 그죠? 자, 얼음이 물이 될 때 질량의 변화는요. 질량 변화 있나요? 야, 얼음이 물이 될 때 질량 변하지 않죠? 얘는 일정하네요. 그죠? 자, 얼음이 물이 될 때 부피 변화는 어때요? 얼음이 물이 될 때 부피 변화는 오히려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밀도 그래프도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 상태 변화, 열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과정 위주로 봤는데요.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엔탈피, 선행화학 시간에 다룰 엔탈피 단원 할 때 조금 더 기초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지금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